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 세계 문학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책이라고 불리는 월든을 쓴 저술가. 1817년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근교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으며 형 존과 함께 진보적인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건국 후 혼란기이자 문화적 자산이 빈곤한 19세기 미국 지식인들의 새로운 사조인 초월주의 테두 렐프 월도 에머슨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으며 그가 편집을 맡고 있던 잡지 다이얼에 시와 산문을 기고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2년여 동안 간소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월든을 썼다. 일생을 무력과 상업주의, 국가에 의한 불의를 비판했으며 정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시민 불복종은 훗날 간디, 마틴 루터킹 등의 비폭력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대학 시절부터 그를 괴롭혀온 폐결핵으로 1862년 45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연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연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도 자연을 통제하거나 설득하지 못한다. 자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권리가 우세하다. 자연 속에 있으면 나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에 온통 사람만 있다면 나는 기지개도 켜지 못하고 희망도 모두 잃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구속하지만 자연은 나에게 자유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른 세상을 소망하지만 자연 속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도 만족한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 사랑하는 이의 솔직한 말을 들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같다. 어떤 지인들이 찾아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편안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앉으시길. 의자가 부서져도 좋으니 털썩 앉으시길. 나는 당신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있을 때 만났으면 한다. 만나자마자 당신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만약 다른 약속이 있다면 나를 잊고 우선 그 일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처럼 충분히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안녕. 날씨가 어떻든 밤과 낮에 어느 때든 나는 짧은 틈에 불과한 시간조차 잘 쓰기를, 그리고 그것이 내 지팡이의 눈금으로 표시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과거와 미래라는 두 영원히 만나는 순간인 현재에 서 있기 위해, 그 눈금 위에 서 있기 위해. 올컷이 어느 날 천국의 정의를 잘 내려주었다. 천국이란 대화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장소다. 철도길을 따라 산책할 때면 얼어붙은 땅을 울리는 내 발자국 소리가 거슬린다. 지난 2달 동안 내내 그랬다. 밤의 고요에 귀 기울이고 싶다. 고요는 긍정적인 것이며 귀에 들리는 것이니까. 귀를 막고 걸을 수는 없다. 마을을 벗어나 숲 근처로 다가가면 이따금 고요라는 사냥개들이 달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사냥감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다. 울려 퍼지는 고요는 마치 음악과도 같아서 나는 전율한다. 고요를 들을 수 있는 밤,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소리를 듣는다. 하루가 가고 있다. 마당에서 수탉들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햇빛 아래서 서로를 뒤쫓으며 잡동사니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마룻바닥 위로 바삐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온 집안이 분주하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고 시간은 흘러 넘치도록 여유롭다. 지구는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인 지층이나 켜켜이 쌓인 체계의 낱장 같은 죽은 역사의 파편이 아니다. 꽃이나 열매보다 먼저 나무에 돋아나는 잎사귀처럼 살아있는 시다. 지구는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대한 생명과 비교하면 모든 동물과 식물은 지구에 기생하는 생명체에 불과하다. 지구의 중심이 고통스러워하면 인간의 유해들은 그 무덤에서 내팽개쳐질 것이다. 인간은 금속을 녹이고 틀에 부어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땅이 녹아 흘러 만들어진 지구의 형태만큼은 위대하지 않다. 그뿐 아니다. 땅 위의 모든 제도는 도공이 손에 쥐고 있는 진흙처럼 쉽게 바뀐다.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젠가 사라질 운명인 인간 중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지나가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철학이 지평선 안에 있는 모든 헛간에서 수탉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수탉 우는 소리가 우리의 사유와 일과 습관이 녹슬어 고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현재를 사는 이의 철학이 가장 새롭다. 그 속에는 새로운 성서, 오늘날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일기에 날씨나 그날의 특징을 몇 마디 단어로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중요했던 것은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 사람들 모두 정당한 의도를 가진다. 일부러 악마를 안내자로 삼지는 않는다. 그림자가 우리와 태양 사이에 생기는 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양을 향해 가라.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갈 것이다. 한 여성이 나에게 집안에 매트를 깔라고 권했다. 그러나 집안에 깔아놓을 자리가 없을 뿐더러 집안에 있든 밖에 있든 깔개를 털어낼 시간도 없어서 거절했다. 차라리 현관 앞 잔디 위에서 발을 닦는 게 더 낫다. 잘못될 일을 시작하느니 애초에 피하는 게 좋다. 해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있다. 예전보다 눈이 적게 내리기 때문에 설피, 즉 눈 신발이 이제는 쓸모 없어져서 집집마다 다락에서 굴러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에는 아무도 설피를 신지 않지만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신고 다녔다. 사랑에 대한 처방은 오직 더 많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모든 경험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남는다. 계속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다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의 어느 날 문득 기억의 수면으로 떠오른다. 몸과 영혼은 아무것도 잊지 않는다. 나뭇가지는 자신을 흔들던 바람과 스쳐 지나간 돌멩이를 언제까지나 기억한다. 긴 세월을 살아온 나무와 모래에게 물어보라. 동쪽이든 서쪽이든 포도덩굴이 감아 올라오고 느릅나무가 한껏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 어디에서도 사람은 자연에 어울려 살지 못한다. 반드시 손을 뻗어 그것을 훼손한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아름다움은 사람에게는 베일로 가려져 있다. 사람은 대지 위에서 영적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자연이 되어야 한다.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늘이 사람의 머리 위에 어떤 지붕을 씌울지, 어떤 계절이 깃들지,
어떤 노동이 삶을 더 고귀하게 만들지.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리면 그 습관에 영원히 사로잡히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생각이 사소함으로 물들게 된다. 우리의 지성에 자갈이 깔리는 것과 같다.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평생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마치 머리가 잘린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으면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한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신호는 없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통로 가까이에 머물러라. 생계를 꾸리는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없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자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인이라면 자신의 시로 몸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제재소의 증기기관이 제재소에서 나오는 나무 부스러기를 연료로 삼아 돌아가듯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생계로 삼아야 한다. 따스하고 기분 좋은 날이다. 훈훈한 한이바람 속에 향기가 섞여 있는 듯하다. 나는 담벼락 옆에 앉아서 다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낯설어도 기억에 남을 만한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유연해져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한 천재성이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갈 것이다. 녹아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 흙처럼 우리 내면의 겨울이 부서진다. 나에게서 서리가 빠져나가고 나는 활짝 열린 도로가 된다. 쌓여있던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고 예상치 않게 열린 통로로 밀물처럼 사유가 쏟아진다. 나는 힘이 나서 다시 한번 지구라는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상징적인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물론 내내 걷고 있었어도 나는 아직 지구의 정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나의 맞수가 실패하면 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인류의 성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봄의 호수를 보고 있노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지니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자연이 미세한 구석과 겉모습에 이르기까지 온통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배를 타고 출렁이는 검푸른 물결을 항해하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 위에서 노를 저었다. 8월이면 풀베는 사람들이 술병을 숨겨두는 깊은 물을 지나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늪의 가장자리, 늘어진 오리나무 꽃술과 단풍나무의 흰 꽃이 일렁이는 물결과 입맞추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자연은 보여줄 게 너무 많아서 봄의 호수에만 시간을 길게 할애할 수 없다. 며칠 안에 봄 호수는 모두 바다로 흘러가 버릴 것이다. 완전히 길을 잃거나 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광활함과 기이함을 깨닫는다. 세상 속에서 눈을 감고 빙빙 돌다가 길을 잃는 경험이 한 번쯤은 필요한 까닭이다. 잠에서 깨어나든 어떤 추상적 개념에서 깨어나든 그럴 때마다 다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길을 잃어 세상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게 되고 나서야 사람은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장소와 자기 자신이 무한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자연과 인간의 삶은 우리의 수많은 기질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누가 짐작해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인을 둘이나 섬길 수는 없다.
하루치의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하루 이상의 헌신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 널리 흩어져 살아서 좋다. 땔감을 얻으려면 숲을 남겨두어야 하고 가축과 말들을 먹이려면 목초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이유이다. 그래야 모든 마을 산책자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숲과 들판도 더욱 넓어진다. 문자는 최고의 유물이다.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다른 어떤 예술 작품보다 보편적이다. 삶 그 자체와 가장 가깝다.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으며 사람들 모두 입으로 읽을 수 있고 실제로 호흡할 수 있다. 캔버스 위나 대리석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숨결로 조각된다. 왜 우리는 그토록 절박하게 성공하려 하고 그토록 절박하게 일을 벌일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동무와 보조를 맞추어 걷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른 북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나 침착하게 가든 얼마나 멀리 가든 자신에게 들리는 음악에 맞춰 걸어가게 내버려 두라. 사과나무나 떡갈나무만큼 빨리 열매를 맺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라고 할 것인가? 삶이라는 예술, 시인의 삶이라는 예술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집이나 땅처럼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의 주식, 진정한 부동산은 우리가 내내 쌓아온 사유의 양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창의력, 상상, 그리고 이성과 같은 정교한 도구를 쓴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창작이 될 것이고 영원한 소유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이파리와 꽃봉오리는 비를 맞으면 훨씬 아름다워진다. 온통 맑은 물방울로 뒤덮인 모습이 된다. 물방울을 털어내리고 나면 특별한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비 내리는 숲속을 거닐지 않는 이들은 싱그럽게 빛나며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다. 오늘 아침 마당의 풀 위에 내린 이슬을 관찰한다. 말 그대로 반짝이는 물방울이 빽빽이 박혀 있다. 이슬 방울은 20cm쯤 되는 풀잎 끝에 아름다운 수정 구슬처럼 매달려 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슬이 가장 크고 어떤 건 두세 개씩 나란히 매달려 있다. 이슬방울 하나하나는 우리 행성의 형태이다. 그 행성의 표면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볍게 떨린다. 언젠가 무지개와 땅이 만나는 곳에 우연히 서게 된 적이 있었다. 대기의 아랫부분은 마치 7빛깔 수정을 통해 보는 것처럼 물과 잎사귀들 주변을 영롱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무지갯빛 호수 속에 사는 돌고래가 된 기분이었다. 조금만 더 오래 있었더라면 나의 일과 삶도 물들었을 텐데. 볕 좋은 오후에 밤매가 눈동자 속의 작은 티끌처럼 혹은 하늘의 눈동자처럼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밤매는 이따금 급강하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호수에 이는 물결처럼 바람에 날려 하늘에 떠있는 이파리처럼 우아하고 날렵했다. 자연은 그처럼 서로 닮아 있다. 매는 호수에 이는 물결에 날아다니는 형제다. 파도 위를 항해하고 조망한다. 바람을 맞아 부풀어 오른 밤매의 완벽한 날개는 바다의 털없는 원초적 날개와 닮았다. 내가 충분히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좁은 일상적 경험 밖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자주 걱정한다. 내가 확신하는 진실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과감한 표현, 그것은
당신이 경계를 짓는 방식에 달려있다. 국가는 인간의 분별력, 지성, 도덕에는 관심이 없고 의도적으로 오직 신체와 감각만을 중요시한다. 뛰어난 재치나 정직함을 내세우지 않고 신체적 힘을 내세운다. 나는 강요받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내 방식대로 호흡할 것이다. 누가 더 강한지 두고 보자. 다수가 지닌 힘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나에게 오직 나보다 더 높은 법에 복종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결백하다고 할 만한 삶인가? 매주 스스로 물어볼 가치가 있다. 인간이나 짐승을 대할 때, 사유할 때나 행동할 때 우리는 뭘 인정한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생물에게 의식적으로 불필요하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말들이 책 속에 적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들을 정말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아침이나 봄보다 우리 삶에 더 유익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는지 모른다. 생명은 야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활기찬 존재가 가장 야생에 가깝다. 아직 사람이 길들이지 않은 존재가 사람에게 생기를 되찾아준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 빠르게 성장하면서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게 끝이 없는 사람은 날것의 생명으로 둘러싸인 낯선 시골이나 야생 속으로 가면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의 희망과 미래는 잔디밭과 경작지, 읍내와 도시에 있지 않다. 출렁이는 묵직한 늪에 있다. 매우 짧은 산책일지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불굴의 모험 정신을 가지고 무뎌진 마음은 황량해진 왕국의 유물 따위로 되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내와 자녀, 그리고 친구들을 떠날 자세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을 작정이라면, 빚을 갚고 뜻을 세웠다면,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면,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산책할 준비가 된 것이다. 지식과 무지 사이에 있는 간극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학술적인 책이 배울 게 더 많은 것은 아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적인 책에서, 진솔하고 정직한 평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소년, 소녀들, 젊은 여성들 대부분은 숲에 오면 즐거워 보였다. 호수와 꽃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사업가들은, 심지어 농부들도 내가 고독하지 않은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내가 사는 곳이 다른 집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만 염려했다. 그들은 숲속을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분명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비하면 여론은 그저 허약한 폭군일 뿐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인간의 운명을 지시하고 결정한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급여를 후하게 주라. 우리가 포도와 작은 꽃이 피어 있는 싱그러운 덤불 사이를 따라 내려갈 때 땅 위는 매우 고요했다. 공기와 물이 모두 맑아서 강 위로 날아오르는 물총새와 울새가 수면에 비친 모습이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였다. 새들은 물속에 잠긴 숲을 통과하여 날아가면서 부드럽게 물보라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고, 낭낭한 노랫소리가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강물이 땅 위에서 흐르는 것인지 땅이 강물을 품에 안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모든 아침은 유쾌한 초대이다. 내가 변함없이 단순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나는 결백함을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인들처럼 신실하게 여명의 여신 오로라를 숭배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몸을 씻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였고 내가 했던 일 중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 최고의 책들을 가장 먼저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읽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자연을 보려면 인간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연의 풍경은 인간의 애정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 갖는 감정을 생각해보라. 자연은 자연을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는 인간도 매우 사랑한다. 만약 나에게 친구가 없다면 자연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자연은 나에게 아무런 도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마을에서 가장 초라하고 하찮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이점이 있다. 가장 얌전한 아이들까지 당신을 멀리할 것이다. 나는 특이하게도 그런 것을 이점으로 받아들여 즐기는 것 같다. 천재성이란 생명력과 건강함이 넘치는 것이다. 산딸기를 맛보거나 소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풍경이나 소리, 향과 맛, 그 모든 감각에 건강하게 취하는 것이다. 나의 인식이 대체로 뛰어난 미각의 덕을 보고 있으며 미각을 통해 영감을 얻고 이 산딸기들이 나의 뇌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진다. 언젠가 마을 밭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어깨에 앉았다. 그때 나는 어떤 멋진 견장이 달린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돋보이는 느낌이었다. 헐뜯는 이들은 낙원에서도 흠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첫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 오후였다. 구두 수성공에게 맡긴 신발을 찾으러 마을에 갔다가 붙잡혀 투옥되었다. 어느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상원 의사당 문 앞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가축처럼 사고 파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숲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더러운 제도를 가지고 쫓아다니며 짓밟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짧은 경험에서 보면 나의 길을 가로막는 외부의 장애물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제도들이었다. 만약 내가 투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목초지에 관해 알린다 해도 내 이웃은 나를 인정할 것이고 때론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지 않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만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실패한다고 해도 목표를 높이 잡는 게 좋다. 만약 어떤 친구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딛는 시간을 내가 골라줄 수 있고 그의 모든 감각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화려한 순간을 고를 것이다. 비 온 뒤 투명해진 공기 속으로 빛이 멀리 퍼져가고 찬란한 무지개가 지금처럼 동쪽 하늘에 아치를 그리는 시간을. 그러면 그는 이 세상을 살기에 천박한 곳이라 여길까? 존재의 염증을 느끼게 하는 곳, 경박과 방탕에 삶을 탕진하라고 강요하는 곳이라 여길까?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순간에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면 그는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사람이 성장하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자신의 지식을 써먹으면서 어떻게 무지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 공기를 호흡하고 그 음료를 마시고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영향력에 자신을 맡겨라.
모든 자연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연은 다른 목적이 없다. 저항하지 말라. 자연은 건강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이고 계절들은 건강에 각각 다른 상태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봄에, 여름에, 가을에 혹은 겨울에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계절 속에서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해는 그저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이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나누어 하고 그것이 모여 한 해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모든 일에는 제철이 있으며 여분의 시간은 없다. 새들은 계절에 맞게 알을 품고 부화시킨 뒤 떠난다. 며칠 전 떼까치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던 둥지를 들여다보니 이미 텅 비었다. 나는 법을 배워서 모두 날아간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강과 언덕들, 마치 상형 문자 같지 않은가? 공기 속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상쾌함이 있다. 지표면 위로 불어오는 진짜 바람 속에서 나는 그것을 민감하게 느낀다. 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창가로 다가가서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호흡한다. 가장 내면적인 경험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이다. 시인은 끝내 자신의 기분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늙은 시인은 고양이가 쥐를 지켜보듯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기분을 지켜본다. 어떤 이유로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른 누군가가 따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능한 한 많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이웃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을 세심하게 찾아내어 추구했으면 한다. 모든 지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수련에 대한 보상이다. 경건함을 함양하라. 미국은 자유의 전투가 치러지는 경기장이라고들 한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지 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어도 편견이라는 왕의 노예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치적 자유가 도덕적 자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산책할 때는 감각을 더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꽃과 돌, 별과 구름을 유심히 보는 것도 좋지 않다. 생각을 풀어놓듯 감각도 그냥 두어야 한다. 일부러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보아야 한다. 잘 보려면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칼라일은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무심히 보라고 말하고 싶다. 들여다볼수록 잘 못 보게 된다. 나는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서 감각이 쉬지 못한다. 항상 긴장에 시달린다. 들여다보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대상에게 다가가지 말고 그것이 다가오도록 하라. 유심히 보지 말고 눈이 산책할 수 있게 두어야 한다. 책을 출판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작가는 차라리 원고를 금고에 넣어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나의 작은 성공은 모두 나의 악덕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완고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행복마저도 희생시켰다. 악덕이 어느 정도 돕지 않는다면 어떤 훌륭한 일도 성취할 수 없는 것 같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좋은 점들, 대체로 열망 속에서 흩어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가장 미묘하고 대수롭지 않은 생각과 태도로 전달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특정한 사람의 향기를 느끼고
그 속에 머문다. 그에게 사람은 꽃일 뿐 아니라 향기이며 정취이다. 자신의 목표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자연은 항상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냥꾼이 물대새를 언제 찾아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한 해의 어느 시기에 어떤 생각과 기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도요새나 맷도요새 같은 평범한 사냥감을 쏘아 떨어뜨리려 해도 명사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가? 반드시 구체적인 표적을 정하고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쏘아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나타나는 계절과 장소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그 날개의 색깔을 알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해 꿈꾼 적이 없다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을 날려보내게 될 것이다. 봄이나 가을에 비바람이 오래 이어지는 시간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때이다.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끊이지 않고 포효하며 쏟아지는 빗소리에 마음을 달랜다. 이른 황혼 뒤에 이어지는 긴 저녁에는 많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며 펼쳐지곤 했다. 배운 것을 모두 잊어야 우리는 비로소 알기 시작한다. 학식 있는 사람에게 자연의 사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한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그 사물과 가까워지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해해서 알려면 전혀 낯선 것이라 여기며 수천 번은 다가가야 한다. 양치류에 대해 잘 알려면 식물학은 잊어야 한다. 당연하게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철학자가 되는 것은 복잡한 사상을 갖거나 학파를 세우는 게 아니다. 단순하고 독립적이며 관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드문 삶,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다. 몸을 움직여 숲속으로 1마일이나 걸어 들어갔는데 정작 내 생각은 그곳에 있지 않을 때 깜짝 놀라게 된다. 오후에 산책을 하고 있으면 아침나절에 했던 일과 사회 속 의무 같은 것들을 모두 잊곤 한다. 그러나 이따금 마을 사람들 생각을 쉽게 떨치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나는 몸이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며 감각을 떠나 있다. 산책할 때는 되도록 감각을 회복하려 한다. 숲 밖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러 숲에 가는 것이란 말인가? 다수결로 모든 경우를 통치하는 정부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진다. 다수결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 다수결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오직 편의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은 입법부에 대해 잠시 양심을 포기하거나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나? 그렇다면 사람에게 양심이 왜 있을까?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불의의 편에 힘을 실어줄 때,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처럼 노예제도를 이어가고 노예 해방론자들을 죽이기 위해 불의를 저지를 때 정부는 짐승이다. 짐승보다 더 나쁘다. 폭력을 휘두르니까. 악마의 폭력이다. 매우 명백한 폭정이다. 이곳에서 저질러지는 폭정에 저항하는 반역죄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또 영원히 재창조하는 힘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바로 그 힘에 의해 최초로 행해졌다. 밤이 익는 철이다. 나무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줄기를 잡고 흔들면 머리와 어깨 위로 소나기처럼 밤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나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먹을 것과 그늘을 주는 나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며 범죄이다. 고목은 우리의 부모이다. 어쩌면 부모의 부모일 수도 있다. 자연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더 큰 인간애를 실천해야 한다. 나무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도둑질했다는 생각까지 든 것은 아니지만 지각이 있는 존재를 향해 돌을 던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자연의 품 안에서 흘러가는 인간의 다사다난한 삶이 없다면 자연은 무엇일까? 많은 기쁨과 슬픔은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다. 우리의 숲과 들판은 원시의 늪과 함께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다. 마을은 사람들이 허클베리 열매를 두고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훌륭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성된 공원과 정원, 수목원, 오솔길의 조망과 풍경도 뛰어나다. 이는 우리 국민이 지닌 예술성과 교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 모든 마을이 자연의 진정한 낙원을 공유하고 있는 덕분이다. 돈을 들여 의도적으로 조성한 공원과 정원들은 진짜 낙원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풍경은 우리가 그 진가를 알아보는 만큼의 아름다움이 보일 뿐이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이다. 어떤 사람이 언덕 꼭대기에서 바라본 실제 사물은 보는 장소와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서 나갈 때부터 이미 당신의 눈 속에 진홍색 떡갈나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지니기 전까지,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보게 된다. 투표는 그저 게임 같은 것이다. 체커나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 약간의 도덕적 색채를 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임이다. 도덕적 질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내기도 따라온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인격까지는 판돈으로 걸지 않는다. 나는 어쩌면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를 던지겠지만 오른쪽이 우세해야 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기꺼이 다수에게 결정을 맡긴다.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오른쪽이 우세해야 한다는 당신의 갈망을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나는 기꺼이 사실 이외의 것을 쓰려고 한다. 사실들은 단지 내 그림의 액자이어야 한다. 내가 쓰고 있는 신화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상식적 의미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실들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주는 사실이다. 지금 저녁 모임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대포가 발사된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은 종소리의 울림이 내가 거주할 천막이 된다. 나는 의미 있는 사실들, 신화나 신화적인 것이 되는 사실들을 진술할 것이다. 마음이 꿰뚫어 본 사실들, 몸이 생각해낸 사유들, 그런 것들을 나는 쓴다. 자연이 나에게 어떤 영양분을 주든 무한히 반복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무조건 흡수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젖을 빤다. 내 생각은 세상이 지닌 의미의 일부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세상의 일부를 상징으로 사용한다. 적어도 하루에 4시간 동안 걷지 않으면 내 건강과 정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그보다 더 길게 숲과 언덕과 들판을 한가롭게 거닐면서 세속의 모든 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솔직히 나는 몇 주일씩, 몇 달씩, 아니 거의 몇 년씩이나 가게와 사무실에 온종일 틀어박혀 지내는 이웃들의 도덕적 무감각뿐 아니라 그 인내심이 놀라울 따름이다.
한 세기 후에 이 들판을 걷는 이가 야생 사과를 따는 즐거움을 모르게 될까봐 걱정이다. 아, 가엾은 사람. 그가 알지 못할 즐거움이 이토록 많다. 이제 사람들은 나무를 접붙이고 값을 치르고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땅에 모아서 심고 울타리를 친다. 결국 우리는 통에 담긴 사과를 사러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시인들은 시를 쓰는 일이 오직 젊은이들이 할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열정이 넘치고 흥분하기 쉬운 시절에는 단지 미래의 경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만 있을 뿐이다. 목표로 삼았으나 이루지 못한 뒤의 모든 삶에서 비로소 이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장 유연하면서 봄이 깃들어 있는 젊은 시절에는 단지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자극을 얻을 뿐이다. 이러한 것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 혹은 평생 충실히 그 충동을 따르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열심히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배우면서 동시에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기를, 땅과 바다가 무한히 자연 그대로이길, 조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자연은 불가해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결코 완전히 알려진 적이 없다. 우리가 한계를 지나쳤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방목하는 삶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추워서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겨울이 좋다. 갇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분야와 자료를 탐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계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장 좋아하고 다른 계절에는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이득도 누리지 않는 것이 모든 이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가난할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닫는다. 당신은 여러 방식으로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겨울이 왔다. 나는 글을 쓰느라 몹시 바빴다. 자연이 이끄는 삶은 그러하다. 나의 습관적 삶과 얼마나 다른가. 마치 공장에 있는 기계의 축처럼 나의 삶은 서둘러 돌아가고 거칠고 사소하다. 반대로 자연을 따르는 삶은 여유롭고 섬세하며 꽃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전자의 삶은 단지 먹고 사는 것이고 후자의 삶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와 함께 사회 비슷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들을 떠올려 보라. 고양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고 성경을 읽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얼마나 비슷하게 행동하는지. 고양이의 운명과 기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우리를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어디에나 사람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무심코 가정한다. 그러나 도시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 광대하고 무시무시하며 인적 없는 자연을 마주치기 전까지 순수한 자연을 알 리가 없다. 이 숲은 사람이 가꾼 정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땅이었다. 잔디밭도, 목초지도, 삼림도, 초원도, 경작지도, 불모지도 아니었다. 자연 그대로인 행성지구의 표면이었다. 우리로서는 영원히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자연이 이곳을 만들었고 사람은 힘 닿는 대로 이용할 뿐이다. 나는 실험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만은 알게 되었다.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고
상상했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간에 성공을 만난다는 것. 허공에 성을 지었다고 해도 당신이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이제 그 밑에 토대를 놓으면 된다.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을 받는다. 동물들이 특정한 계절에만 새끼를 베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반쯤은 알고 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생 자신의 궤도를 따라 듣고, 읽고, 관찰하고 여행한다. 관찰한 것들은 서로 연결된다. 예전에 관찰한 것들과 연결되지 않은 현상이나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보이지 않는다. 천재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자신의 목표와 자기 자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도 오직 그 사람뿐이다. 하지만 세월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전해줄 것들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지금까지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45년의 짧은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때 2년 남짓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 월든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을 음미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단어는 자연입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했습니다. 자연은 그의 스승이자 친구였으며 어머니였습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깨닫고 추구했던 그의 행적은 월든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무소유의 대명사 법정 스님이 아꼈던 책으로 알려지며 월든은 더욱 유명해졌죠.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지낸 시간은 길지 않지만 무소유와 자연주의를 실천하고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지냈고 나머지 시간은 숲과 호수를 산책하고 관찰했습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며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하룻밤 수감되기도 했고 채식을 실천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사후에 더욱 빛났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5년간 대한민국 전체 방송 시청률 1위였다는 뉴스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이 좋아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며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집에선 TV를 보지 않지만 어쩌다 가족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할 땐 TV를 보곤 합니다.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와 전원일기입니다. 자연과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자연인들을 보면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은 부러움입니다.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부럽습니다. 저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서 자연 속에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부럽습니다. 저의 지인 한 명은 저를 두고 도시에서만 살아서 자연 속에서는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마치 엄마와 같아서 아무리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이질성보다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과 어울려 살아갈 능력, 자연 속에서 살아갈 능력을 타고난다고 봅니다. 자연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인류 문명 최고의 발명은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는 인간 생활에서 자연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불행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 90%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이제 와서 도시를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됩니다. 다만 누구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연에 푹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점 하나가 산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걸어서 쉽게 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부러워한다고 하죠. 외국의 경우에 대부분은 산에 간다는 것은 며칠간 그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전에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그만큼 산악지대와 도시지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 어딜 가나 조금만 걸으면 산입니다. 험준하지도 않고 몇 시간 잠깐 올랐다 내려오기 좋은 산들이 동네마다 있죠. 서울 한복판에도 남산이 있고 지척에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관악산, 청계산 등 산이 즐비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고 배웠는데 어쩌면 이 산들이 수십 년 후엔 도시와 사람을 살려주는 자연 공간으로 변모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 끝에 온 단비입니다. 땅과 물과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물론 생명이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엄마입니다. 자주 만나면 심신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시길 바랍니다. 전국과 전 세계의 모든 자연인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